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2월 16일 저녁 6시입니다. 오늘 또 밤에는 베이징 올림픽 중계방송을 여러분들이 즐기게 되실 것 같은데 이번 기회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지리 공부, 역사 공부를 한번 같이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계 여러 나라가 선수단을 보냈으니까 이게 일종의 스포츠의 유엔 총회입니다. 올림픽이라는 게. 여기 참가한 나라들, 선수들, 그리고 깃발들, 의상 이런 걸 보고 있으면은 지구촌을 압축한 듯 해가지고 뭐 이렇게 배울 게 많아요. 인상적으로. 우선 지금 메달 랭킹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노르웨이가 1등입니다. 금메달 12개, 은메달, 동메달 각 7개 합쳐가지고 메달이 26개나 됩니다. 2등이 러시아 올림픽 위원회입니다. 러시아라는 국명으로는 참가하지 못했습니다. 이 금지 약물을 사용한 데 대한 벌을 받아가지고 줄여서 ROC라고 그럽니다. 금메달 4개, 은메달 7개, 동메달 9개 합쳐서 20개. 3등이 미국입니다. 금메달 8개, 은메달 7개, 동메달 4개, 19개입니다. 토탈. 그리고 4등이 독일입니다. 금메달 9개, 은메달 6개, 동메달 3개 합쳐서 18개. 그 다음이 5등이 카나다입니다. 카나다는 금메달은 2개밖에 안 되고 은메달이 4개, 동메달이 11개입니다. 합쳐서 17개. 6등이 오스트리아, 메달 16개. 7등이 일본입니다. 일본이 중국을 앞서고 있습니다. 금메달 2개, 은메달 5개, 동메달 7개 합쳐서 14개입니다. 8등이 네덜란드, 9등이 이탈리아, 10등이 중국인데요. 중국이 지금 금메달 6개, 은메달 4개, 동메달 2개 합쳐서 12개. 11등이 스웨덴입니다. 12등이 프랑스입니다. 13등이 스위스, 14등이 슬로베니아, 15등이 한국입니다. 금 하나, 은 3개, 동 하나 합쳐서 5개. 16등이 호주, 17등이 핀란드, 19등이 헝가리, 18등이 헝가리, 19등이 뉴질랜드, 20등이 체코, 이렇습니다. 여기 보면 유럽 나라가 강세고, 노르웨이는 뭐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역시 알프스 산 주변 나라가 강합니다. 알프스 산맥이 지나가는 나라가 8개 나라인데 그 중에서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프랑스, 스위스, 슬로베니아가 이 탑 20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노르웨이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이 노르웨이가 인구가 얼마밖에 안 되냐면 534만 7천 명이니까 500, 반올림해서 535만 명. 535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큰 나라예요. 38만 평방킬로미터니까 이 크기가 길쭉한 게 일본하고 똑같은 면적입니다. 일본. 길쭉하게 뻗어 있죠. 주로 해안가로 이렇게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24번의 동계올림픽 가운데 3분의 1에 해당하는 8번 우승을 했습니다. 토탈 메달 획득 수가 368개나 됩니다. 이건 뭐 다른 나라와 아마 2등은 미국 같은데 비교가 안 됩니다. 인구가 540만 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메달을 많이 따느냐 하는 데 대해서 요새 기사가 많이 나오는데 쭉 읽어보면은 우리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 국가대표라 해가지고 합숙시켜서 뭐 훈련시키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생활일입니다.
직장도 다 있고. 근데 하나 읽으면서 제가 인상적이었던 게, 물론 노르웨이의 이 지리와 지형 기후를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노르웨이는 길쭉한 이 반도에 사람들이 사는 것은 주로 해안가에 살고, 그 내륙 쪽으로 들어가려면은 산악이 험준하고, 겨울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이 스키를 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키가 신발하고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는 분들은. 그리고 이분들은 바이킹의 후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체력적으로 강건하고, 또 이 아웃도어 라이프를 좋아하고 탐험 좋아하고 해서 아주 활동적입니다. 겨울에 활동을 하려면은 제2의 신발인 스케이트를 그냥 타고 다녀야 된다는 이야기죠. 생활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사람들도 꼭 내가 메달을 획득하지 않으면 안 된다, 뭐 목숨 걸고 그렇게 안 한답니다. 그 대신 아주 즐긴다고 그래요. 자신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서 스케이트를 하는 거지, 메달 그 자체를 목표로 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노르웨이 사람들은. 그게 훨씬 더 고단수 아니겠습니까? 즐겁게 한다 이거죠. 즐겁게 스케이트를 한다 이겁니다. 즐겁게 하는 사람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게임을 즐기는 사람이 최고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얼마나 규칙을 잘 지키는지, 이 동계올림픽에 이런 일도 있답니다. 심판이 노르웨이 선수의 그 규칙 위반을 확인하지 못했는데, 규칙을 위반한 노르웨이 선수가 찾아와가지고 내가 규칙 위반했다 해가지고 셀프 실격을 하는 수가 또 있답니다. 이게 노르웨이 사람들이란 이야기죠. 이 노르웨이란 나라는 주변에 두 나라하고 영향이 많습니다. 그 서쪽에는 덴마크가 있고, 오른쪽에 붙어가지고는 스웨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핀란드가 있죠. 특히 덴마크와 스웨덴 사이에 노르웨이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덴마크와 연합왕국을 만들었습니다. 덴마크. 또 어떤 때는 스웨덴과 같이 이렇게 연방국과 비슷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 강국이죠. 주변 강국에서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가 했는데, 그렇다고 이게 크게 종속적인 게 아니었어요. 그냥 대등한 수준의 그런 연합왕국을 만들었다가 1905년에 스웨덴으로부터 분리가 됐습니다. 분리 독립한 거죠. 지금 이 나라는 1905년부터 재출발한 나라인데, 왕이 있습니다. 하랄드 5세라는 왕이 있는데, 이 하랄드라는 이 말은 바이킹 족의 이름에 많이 나옵니다. 하랄드 하면 이 조상이 바이킹이구나, 그렇게 아시면 되고. 그런데 이 나라가 국가로서 출발한 것은 굉장히 오래됩니다. 이게 약 9세기입니다. 9세기에 벌써 국가로서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때 국가는 바이킹 국가입니다. 이 노르웨이, 스웨덴, 아이슬란드, 그리고 덴마크, 요 네 나라가 바이킹 후손들입니다. 바이킹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는 바이킹이라고 하면 뭐 영화에 많이 보셨겠지만은 전투를 잘하고 용감하고 전장에서 싸우다가 칼을 잡고 죽는 것을 최고의 목표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죽기 위해서 열심히 싸우는 사람들이라는데, 이 바이킹을 소재로 한 영화나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매우 잔인하다는 느낌이 들죠. 사실은 이 사람들이 이 8세기 말부터 8세기, 9세기, 11세기 초까지 약 300년 동안 유럽을 아주 쓸고 다녔습니다. 유럽뿐만 아닙니다. 유럽뿐만 아니라 중동까지, 아프리카까지, 그리고 북쪽으로는 아이슬란드,
그린랜드, 드디어 지금 카나다까지 진출했습니다. 딱 정확하게 콜럼버스보다 500년 먼저 아메리카 대륙에 정착한 사람들이 이 바이킹이었습니다. 이 바이킹 가는 곳에 약탈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바이킹은 법을 아주 중시했습니다. 그렇게 난폭하면서도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민주적으로 토론하고 그리고 지도자를 뽑고 의사결정을 하는 게 아주 민주적이고 법을 따랐습니다. 법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국회는 아이슬란드의 바이킹이 만든 국회입니다. 그게 1000년 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디에 정복을 하면은 좋은 나라를 만듭니다. 이 바이킹의 후손 중에 하나가 노르만이죠. 노르만디에 살았던 사람. 프랑스의 북쪽에 있는 노르만디에 바이킹이 정착해서 살다가 프랑스 문화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를 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기독교도 받아들이고, 바이킹은 기독교를 굉장히 늦게 받아들였습니다. 한 10세기, 11세기부터, 그때부터 문명화되는 거죠. 그래서 노르만디에서 프랑스어를 하는 이 바이킹의 후손들을 노르만족이라고 그러죠. 이 노르만이 1066년에 잉글랜드로 쳐들어가서 잉글랜드를 다스리던 앵글로 색슨족을 싹 밀어내버리고 잉글랜드의 정복자가 됩니다. 바로 그 후손이, 그 노르만 왕조의 후손이 지금 엘리자베스 2세입니다. 이 사람들이 잉글랜드, 이어서 스코틀랜드, 웨일스, 아일랜드를 점령을 해가지고 강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오늘의 영국은 사실은 이 바이킹이 지배민족이었던 게 한 1000년 동안 계속됐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바이킹의 후손 노르만. 노르만의 잉글랜드 점령은 오늘의 영어를 만들었습니다. 잉글랜드를 점령할 때 이 노르만디에서 건너온 약 7000명의 기사들은 프랑스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지배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앵글로 색슨족에게 불란스 말을 쓰도록 합니다. 그 뒤 한 300년, 한 400년 동안 불란스 말이 영어를 압도하고 공용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 놓으니까 나중에는 영어 쓰는 사람과 불란스 말 쓰는 사람이 섞여버렸어요. 그리고 사전도, 단어도 섞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영어에 불란스 말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영어의 이 보케이블러리가 아주 풍부하게 되었고 해서 좋은 말로 거듭 태어나게 됩니다. 15세기부터는 다시 영어를 쓰게 되는데 그 영어는 과거의 영어와는 다른 불란스 말이 들어간 영어입니다. 특히 불란스에서 가져온 이 고급 영어, 개념어, 전쟁, 법률, 음식 이런 것과 관계된 단어가 영어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세계에서 최고 언어가 탄생한 거죠. 이 영어를 그 뿌리를 찾아보면은 이 라틴어에서 온 게 한 25%, 독일어에서 온 게 25%, 그리고 프랑스어에서 온 게 25%라는데 이게 바로 노르만 사람들이 가져온 것입니다. 이 노르웨이 이야기를 하다가 조금 새길로 빠졌는데 그런 후손들이니까 이 노르웨이라고 하면은 노벨 평화상은 노르웨이에서 선정합니다. 그래서 노르웨이 하면은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세계에서 1등이죠. 가장 또 평등한 나라죠. 범죄도 가장 적고 삶의 질은 세계에서 가장 높고 모든 랭킹에서 최고 국가에 오르는 나라가 노르웨이입니다. 노르웨이. 그런데 한 1000년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유럽에서 가장 야만적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야만적이었다. 어떤 나라도 이 기복이 많습니다. 잘 나갈 때
그리고 비참해질 때 이 기복을 통해서 왔는데, 근데 19세기 한 백수십 년 전의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은 유럽에서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지금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나라가 됐느냐? 그것은 주로 교육이라고 합니다. 덴마크에서 시작한 이 교육, 이 일종의 민족 교육 운동, 이게 노르웨이, 스웨덴으로 퍼져가서 그 교육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주로 인문교육에 치중해가지고 교양 있는 국민을 양성한다. 이 교육을 한 100년 하니까 오늘날의 세계 모범 국가가 되었다. 이렇게 정리한 책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 그 교과 과목이 어땠느냐? 그건 우리가 옛날에, 지금 그 교육 시스템이 많이 무너졌지만은 인문교육하고 비슷합니다. 문학, 역사, 철학, 여기에 스포츠, 그리고 예술, 이런 교육을 일찍부터 시켜가지고 인간의 바탕을 근사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건전한 국민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바탕에 기능 교육을 한다. 이 교육이 오늘날의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스칸디나비아 3국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 스칸디나비아 3국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2차 세계대전 때는 노르웨이는 나치 독일에 점령돼 가지고 아주 생고생을 했습니다. 스웨덴은 침공을 하지 않았습니다. 독일이. 덴마크도 점령됐죠. 그리고 6.25가 터지니까 이 사람들이 의료진을 보내 가지고 물러날 때 저 국립의료원, 을지로에 있는 국립의료원 메디컬 센터라고 합니다. 그 근사한 병원을 하나 지어주고 돌아간 거 아닙니까? 또 이 세 나라가 한국과의 그런 인연으로 우리 고아들을 수만 명을 입양을 했습니다. 노르웨이 같은 나라는 이민을 잘 받지 않는데 제가 한 10년 전에 가니까 벌써 탈북자를 한 400명이나 받아놓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인도주의 정신이 강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잘 사느냐 하면은 뭐 쉽게 설명하면 사람들이 부지런하니까 잘 살죠.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척박한 땅입니다. 그런데 북해에서 인접한 북해에서 유전이 1960년대에 해저 유전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 나라를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 유전에서 나오는 수입을 가지고 저축하다가 그게 펀드가 내셔널 펀드라고 그러는데요. 소브린 펀드라고 그러는데 국가 기금이 얼마나 됐느냐 하면 1조 달러입니다. 1조 달러의 현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구가 540만 밖에 안 되는데 1조 달러의 현금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1조 달러. 세계에서 가장 큰 내셔널 펀드입니다. 그런데 보통 나라 같으면은 노르원 묵자 이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강건합니다. 그리고 일을 좋아해요. 지금 한국 사람들이 즐겨 먹고 있는 연어, 고등어, 노르웨이에서 들어오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잘 살면은 3D 업종 중에 3D가 이게 어업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노르웨이 사람들은 어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해산물, 물고기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1등이 중국이고 2등이 노르웨이입니다. 얼마나 기술적으로 잡느냐 하는 것도 있지만 바다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또 하나, 상선대, 상선을 어느 나라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노르웨이가 세계에서 6등입니다. 우리보다 더 많은 상선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바이킹 시절부터 이 해양과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어업도 그렇고 상선대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기술도 그렇고 단연 노르웨이입니다. 노르웨이 하면 또 고래 잡는 게 생각나죠. 노르웨이식 포경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시면은 모비딕이라든지 이런 영화를 보면은 이
미국에서 발전시킨 미국식 포경은 어떤 포경이냐 하면은 큰 배가 이 항공모함처럼 하나 떡 있고 작은 보트를 내려가지고 한 10명씩 그 보트를 타고 가가지고 고래에 접근해가지고 긴 창으로 고래를 찔러가지고 그 고래가 도망가면은 따라가서 힘이 지칠 때까지 피를 흘리게 하고 그 고래를 다시 가지고 와가지고 기름을 짜는 이게 아메리카식 포경이고 그 뒤에 발달된 게 노르웨이식 포경입니다. 노르웨이식 포경은 배에다가 아예 작사를 쏘는 이 기관포 같은 것을 장착을 해가지고 쏘는 겁니다. 이게 주로 남빙양에서 얼마나 많은 고래를 잡았는지 아주 실을 말릴 정도가 됐습니다. 그걸 노르웨이식 포경이라고 합니다. 이 노르웨이는 세계에서 월급이 가장 평등합니다. 저 청소부 월급이나 대학 교수 월급이나 거의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등도에서는 세계에서 1등입니다. 노르웨이 가장 평등하다. 이것도 바이킹의 그 사회생활도 보면은 남녀가 굉장히 평등했다고 합니다. 특히 여자들이 아주 전쟁에 나가기도 해가지고 그때의 이 전통이 점점점 더 개선돼 가지고 이런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이 노르웨이 이야기 하다가 보니까 자꾸 한국과 연관시켜서 설명을 해야 실감이 나실 것 같아서 결혼식에 가면은 제가 주례를 해보니까 결혼식에 가서 축가를 부르는데 제일 자주 부르는 노래 두 곡이 있습니다. You Raise Me Up이라는 노래. 찬송과 비슷한 노래인데 그 찬송가와 아무 관계 없습니다. 또 하나가 10월의 어느 멋진 날인데 이 두 노래를 작곡한 사람이 노르웨이 사람입니다. 노르웨이 사람과 아일랜드 사람이 콤비를 만든 게 시크릿 가든이라는 두 사람이 작곡한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결혼식 때 축가로서 제일 자주 부르는데 10월의 어느 멋진 날은 그 김동규 씨가 불러서 유명해졌는데 사실은 원 노래의 제목은 반대입니다. 세레나데 투 스프링입니다. 그러니까 봄 노래인데 그걸 제목을 10월로 바꿨죠. 이 노르웨이 사람들은 또 이민을 많이 갔습니다. 이 바이킹이 세 종류의 바이킹이 있었는데 덴마크 바이킹, 노르웨이 바이킹, 스웨덴 바이킹 조금 특징이 있어요. 덴마크 바이킹은 싸움을 잘했습니다. 노르웨이 바이킹은 탐험을 잘했다고 합니다. 스웨덴 바이킹은 장사를 잘했어요. 스웨덴 바이킹은 볼강을 따라서 주로 이 남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로 많이 오르내리고 있는 키예프에서 키예프 공국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러시아란 말이 나옵니다. 러시아란 말은 바이킹 용어입니다. 지금 러시아의 모태가 스웨덴 바이킹입니다. 이 이야기를 러시아 사람들한테 하면은 좀 기분 나빠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사실이에요. 이 노르웨이 바이킹은 탐험을 많이 해가지고 노르웨이에서 아이슬란드로 갔다가 아이슬란드에서 그린랜드로 갔다가 그린랜드에서 또 캐나다로 가서 정확하게 서기 1000년에 이 캐나다 해안에 상륙을 했다가 거기 정착하지 못하고 철수를 했습니다. 계속 살지는 못했습니다. 아문젠 남극을 그쪽을 발견했다고 봐야 되는지 하여튼 남극에 맨 처음 간 아문젠 등 이 탐험가들이 또 이날에 많고 음악가로는 그리그 또 유명한 화가 에드바르드 뭉크의 절규 스크림이라는 절규라는 그 그림이 오슬로 미술관에 있습니다. 근데 그 절규라는 그림의 그 배경이 하늘이 붉어요. 하늘이 붉은데 저게 노을이냐 뭐냐. 어떤 사람은 그때 이 그림을 그렸을 때가 19세기 말인데 그때 인도네시아에 있던
크라카토아 해저 화산이 폭발을 했습니다. 한 몇만 명이 죽었는데 지금까지 사람이 들은 폭발음 중에 가장 컸다고 합니다. 섬 하나가 통째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거기서 뿜어져 나온 이 용암은 뭐 할 것도 없고 이 연기가 하늘을 덮어가지고 한 1, 2년 정도 세계 하늘이 벌겋답니다. 바로 뭉크가 그림을 그렸을 때가 그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라카토아 화산에 의한 붉은 하늘, 뭐 이렇게 누가 요새 해설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런 나라가 또 이민을 얼마나 많이 가는지, 미국에 가면은 노르웨이 이민이 한 본국 인구쯤 됩니다. 한 5, 600만 명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또 미국에서 아주 상류층, 기술자, 건실하게 사니까 또 이분들이 미국에서도 추운 지방에 많이 사나요? 이 스칸디나비아 출신들이 많이 사는 데가 미국의 추운 지방입니다. 주로 위스콘신, 미네소타. 이 사람이 참 이상합니다. 외국에 간 경우에도 자기 고향과 비슷한 땅에서 살려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몽골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제일 좋아하는 데가 제주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미국에서 보면은 이 스칸디나비아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일수록 교육 수준이 높고 범죄율은 낮고 해서 제일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듭니다. 참 세계사에서 이 기적입니다. 가장 살기 어려운 나라에서 가장 가난해가지고 해적질 하던 사람들이 가장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고 외국을 가장 많이 도와주고 가장 많은 메달을 베이징 올림픽에서 따고 있다. 노르웨이 이사입니다. 감사합니다.